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오쩌둥을 중국의 공산주의를 혁명을 완수한 마오쩌둥의 중심으로 한 마오쩌둥의 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대부분 전생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들은 저와 대부분 인연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오쩌둥도 현생에 지금 태어났습니다. 네, 저하고도 아주 가까운 인연법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마오쩌둥의 한번 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양반이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고 하면서 현 지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마오쩌둥의 전생에 관련된 역사적으로 남은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 역사에 남은 사례는 제가 여기 칠판에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최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례를 한번 몇 개를 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이 아마 1976년도에 9월 9일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마오쩌둥께서. 그리고 1800년 후반 정도에 태어나셨고요. 자, 그러면 가까운 그 전생에는 어떤 누구의 삶을 살았을까요? 마오쩌둥은 일본에선 그 바로 몇 생 전에, 전생인가 몇 생인가, 하여튼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춘추 전국 시대의 실질적인 마지막을 일본 열도를 손에 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명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마치 중국에는 삼국지가 있듯이 일본에는 전국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다 노부나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 이걸 연극이라고 해나 이거를 경극이라고 하나요? 그쪽으로도 많이 이걸 소재로 하죠. 마치 중국의 초안지나 삼국지처럼요.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의 성향을 한 사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오다 노부나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각각 숙제를 줍니다. 새장 속에 있는 새가 울지를 않습니다. 이 새가 울면 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울지를 않아요. 짖지를 않아요. 노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새를 노래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주면 오다 노부나는 이렇게 합니다. 울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게 오다 노부나의 성향이고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 때까지 어떻게 든지 노력을 한다. 울게끔 만든다.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성향은 이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참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근데 이게 참 비슷하게 성향이 이루어져요. 중국 원나라의
세운 쿠빌라이 칸의 이야기입니다. 쿠빌라이 칸도 마오쩌둥의 전생의 삶입니다. 이 당시에 쿠빌라이 칸은 참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한 말 중에 빠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느린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원나라는 몽골족들이 세운 나라죠. 당연히 몽골 기병대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거의 말이 달리는 속도로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기본이 기동입니다. 빠름, 신속한 이동. 그런데 쿠빌라이 칸은 반대로 빠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느린 거라고 말을 합니다. 참 비슷하죠, 성향이. 새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빠른 것보다 더 위대한 건 느린 거다. 참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삶을 살면서 통일된 일본의 초석을 다져놓은 인물이고요. 현재 일본의 모든 제도적인 거나 국토, 영토적인 걸 다 정립을 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요토미 시대 때도 다 그걸 해놨지만 그걸 갖다가 안정화시킨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우리 조선으로 따지면 세종대왕 정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야 하나? 세종대왕이 조선을 기반을 안정화를 시키잖아요. 마치 도쿠가와이에야스도 그 역할을 해, 일본에서요. 그리고 쿠빌라이 칸도 몽골의 어떻게 보면 정착화? 그리고 제국의 초석을 이때 다져요. 그 전에는 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전복자, 그냥 유목민, 정복자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도나 모든 게 이제 이게 되는 게 쿠빌라이 칸 때 이게 이제 몽골 제국이 이제 원나라로 해서 원제국으로 해서 이제 정착화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오쩌둥이 이뤄낸 역사적 사례, 일본에서 역사적 사례와 중국의 역사적 사례, 큰 사례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마오쩌둥이 남자였고 도쿠가와이에서 남자였고 쿠빌라이 칸도 남자였습니다. 근데 한때 여성의 삶도 살았습니다. 곰 부족장 누구냐고요? 제가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좀 약간 이런 좀 신화적인 픽션이 들어갔는데 그때 환웅이 선택한 곰 부족의 부족장. 우리는 그냥 곰으로 알죠. 그냥 쑥과 마늘을 해가지고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은 그거를 참고 인내하고 버텨가지고 나중에 이게 환웅 임금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하죠. 정확히 말하면 결혼은 안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고 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결혼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환웅 임금하고 곰 여성하고 이게 해가지고 태어난 그게 당군 맞습니다. 근데 환웅 임금님의 그 자식은 곰 분 부족의 여성하고만 여 부족장이죠. 이 양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당연히 당군 그 후손이 되고 다른 부족 여성들하고도 많이 이게 관계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후손을 낸게 실질적으로 당군만 낳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는 결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고랬습니다. 그냥 결혼이란 개념이 없어서
좀 이게 걸출하고 특출한 사나이가 이렇게 좀 성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문이 막 퍼져요. 굉장히 멀리까지. 그러면 그 씨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씨바지라고 하면 그 조선의 씨바지하고 많이 틀린데 씨를 받으러 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엔 결혼이란 개념이 없었고 그냥 저기 시족 개념이나 부족 시부족해 시족 개념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저기 이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저기 뭔가 남성 중에 씨가 굉장히 특출한 사람 이게 소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멀리 있는 게 예를 들면 저기 중국 막 저기 남쪽 끝이나 심하게는 동남아나 인도까지에서도 와요. 씨를 받으러 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인도까지도 예전에는 왔었어요. 실질적으로 환웅님의 그 씨를 받기 위해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게 곰 부족 이게 결혼한 게 아니라 그쪽 부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곰 부족 여족장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거의 부족마다 틀린데 곰 부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자 부족 여성이 거의 부족장을 했고 호랑이 부족도 거의 여성이 부족장을 다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소문이 이제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지고 나중에 막 동남아나 인도, 뭐 중국 전역에서 이게 씨를 받으러 와요. 그럼 뭐 씨를 받으러 오면 뭐 이게 지구촌은 뭐 전자은행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 쉽게 말하면 좀 그 저기 거의 부족장 딸 정도 공주급이라고 해야 하나? 공주급은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엔 공주란 개념이 없으니까 거의 부족장의 딸이나 아니면 거기서 아름답거나 아니면 좀 걸출한 여성들이 와서 직접 이제 성관계를 하고 씨를 받아가요. 그러면 이제 그 통해서 이제 씨를 받아서 딸이 나면 딸이 난 대로 해가지고 저기 씨를 퍼뜨리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씨를 퍼뜨려요. 이제 쉽게 하면 우월한 유전자가 나왔다고 이제 소문이 나면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자기 부족에 다 퍼뜨려요. 이제 지금 같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일부 일처제 이런 관점으로는 아니 내 저기 딸이나 내 와이프한테 저기 어떤 도움이 지금 이거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결혼이란 개념이 없었고 아버지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엄마란 단어는 있었어요. 왜 낳아주면 그게 어머니인가 아는데 낳아준데 나를 나 저기 그 씨가 어떤 아버지인지 몰라. 이제 저기 한 달에 저기 그냥 그 시조크하게 막 저기 자율적으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하여튼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 하여튼 곰 부족장이 이었습니다. 이 양반. 저기 이건 신화 판타지인 걸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서 황후로도 많이 저기 삶을 살고 역사의 획을 좀 많이 그어요. 근데 여성으로서 한 거는 이게 아주 저기 이번 인류가 시작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곰 부족의 여족장. 그 다음으로 이제 저기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에서 이제 저기 그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해서 저기 원나라 저기 칼한테 시집 가가지고 이제 저기 이제 기황후라고 죠. 기시성을 황후라고 해서 이제 원나라 기황후의 삶을 삽니다. 이제 이때도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이때 거의 이제 원이 거의 몰락하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직전. 때가 좀 그랬어요. 네, 이거 그것까지 저기
자세하게 이제 얘기하려면 이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그럼 이 양반이 어떤 하면 예전에 그 축천부 누구 어떤 왕관 쳤는데 갈 생각 안 나. 하여튼 몇 가지의 황후로 삶을 많이 살아요. 이 양반이. 근데 조선에서 관료로도 삶을 살고 제가 보면 조선에서는 중전으로는 안 살았나? 하여튼 안 살았나? 어, 좀 약간 역사의 획을 못 걷는데 큰 영향을 한 사례가 옛날에 이게 저기 사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옛날에 드라마에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육룡이 나르샤인가? 육룡의 나르샤에 보면 저기 정도전하고 태종 사이에서 저기 뭐 첩보나 이렇게 저기 역할을 하는 여성 있잖아요. 그게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이제 저기 그 섬 같은 데로 그냥 이게 그냥 저기 가버리고 원래 태종하고 혼인을 하기에 원래 저기 천신 쪽에서는 이게 계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태종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그렇게 별로 일단 저기 그 당시에 저기 마오쩌둥 여성을 보면 때 너무 비천한 신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미모가 그렇게 태종 입장에서 그렇게 태종은 기본적으로 어떤 미모를 좋아하냐면 허리가 개미 같은 그 저기 이게 토끼 종족 여성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저기 공부 쪽 저기 기왕 마오쩌둥 이 양반 여성으로 태어나면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좀 퉁실퉁실한 저기 몸이기 때문에 태종이 별로 안 좋아요. 태종은 진짜 개미 허리 같고 얼굴이 그냥 굉장히 여성스럽고 이쁜 사람들을 좋아해요. 옛날에 그 민씨 쪽 이쪽 여성들을 좋아해가지고 그쪽 집안 여성들이 이뻐요 다. 그래서 아마 민씨 그쪽으로 하여튼 저거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살고 대표적으로 요거 말고도 다른 역사 문화권에서도 큰 획을 많이 그은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저기 세계 좀 역사의 흐름적 관점에서 최고 큰 흐름을 이게 영향을 끼친 한 사례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최고 바로 마오쩌둥의 삶을 살고 부랴부랴 이제 한 76년도에 이제 다시 이제 저기 소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환이 되고 이제 다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거의 뭐 한 몇십 년 이제 저기 나중에 태어나요. 여기 그래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 근데 이게 딱 보면 옛날 성향이 비슷하게 나와요. 대부분 옛날에 하던 성향이 그대로 나와요. 성격도 비슷하고 하면 이게 과묵하고 묵뚝뚝하고 그래요 그냥. 그리고 책임감 있고 그리고 감성적이고 눈물이 좀 많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 만큼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기도 하고 마오쩌둥 한 사례 들면 마오쩌둥이 뭐 유명한 이 양반은 저기 야전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장군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거 야전사령관 출신으로서 이제 최고 지도자의 혁명을 성공해서 최고 지도자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저기 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밀려나죠 권력에서. 그리고 나중에 문화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그 명분으로 해서 다시 이제 급부상을 하는데 보통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가 되면 대부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강력하게 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강력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 뭐부터 통제를 하냐면 예술, 문화 이런 걸 먼저 통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욕구가 그걸 갖다 막아버리면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이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게 이제 저기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영화에서도 장면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모든 예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게 영적인 걸 이게 통제를 이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게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두 번째 작업을 사회주의나 이런 사회주의 체제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작업을 뭐냐면 문화혁명을 한번 저기 해요.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에도 뭐 기쁨조로 해가지고 이런 저기 이런 공연 문화 같은 게 발달이 됐잖아요. 이게 발달이 돼요. 이게 문화혁명이 한번 안 일어나면 굉장히 이게 팍팍하고 통제된 세상이 열리면 이게 진짜 삭막한 세상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오면 문화혁명을 한번 그 바로 뒤에 바로 이거를 저기 바로 시켜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기 마오쩌둥이 나중에 하고 문화혁명을 마오쩌둥이 또 일으켜요. 그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보면 공연 문화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우리나라 따자면 유명한 뭐 저기 비나 뭐 BTS 같은 이런 유명한 예술가나 가수가 나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장군이라는 호치 그 저기 그 계급을 쳐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계급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문화에 대한 이걸 굉장히 이걸 소스를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공산 사회주의가 됐을 때 이게 문화적인 소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통제된 사회에서 굉장히 이게 사람이 살기 힘든 삭막한 사회가 돼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이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도 발레나 이런 문화 같은 게 발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발달 안 해요. 왜냐하면 슬라브족들의 좀 특징이 닭종족하고 비슷해요. 게르만족하고 슬라브족 이쪽이 예전에 제가 닭종족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닭종족 문화가 뿌리를 내린데 얘네들이 거기를 뿌리를 내린대요. 그래서 닭종족 문화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쪽 그 이제 게르만족하고 슬라브 쪽이 이게 딱 보면 무뚝뚝 하잖아요. 옛날에 뭐 독일 말은 저기 이런 말 있잖아요. 독일 말은 저기 싸울 때 저기 좋고 프랑스 말은 사랑을 나눌 때 좋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저기 닭종족의 저기 그 문화가 이게 뿌리를 내린 게그 게르만족의 그 독일하고 슬라브족의 러시아. 무뚝뚝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화 같은 게 이게 이쪽으로는 그렇게 잘 안 내려가요. 왜냐면 닭종족의 문화가 그래요. 좀 약간 이게 얘네들은 운동하고 전투적인 게 저기 때문에 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련이죠. 옛날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문화 쪽으로는 그렇게 발달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하긴 하는데 그렇게 좀 이게 국민적 성향이 그게 필요성은 어떻게 보면 좀 못 느낀다고 해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옛날 뭐 발레나 이제 저기 뭐 저기 좀 약간 발달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데 중국은 옛날 모태똥의 그 문화혁명으로 해서 그게 후에도 이게 연결이 돼서 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그게 이제 저기 이런 공연 문화나 뭐 기쁨조 이제 이런 게 발달되고 만약 그런 게 발달이 안 됐던 데서 그냥 통제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면 사람이 진짜 살기가 팍팍한 그냥 로봇 같은 삶을 살아요. 시제 같은 거. 사람들이 마치 그냥 이제 기계 로봇 같이 그냥 그냥 먹고 배설하는 그냥 기계 같은 감성이 없고 감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이런 이제 문화혁명이 많이 없이 움직이면 그래서 마오쩌둥이 문화혁명까지도 이렇게 해요. 이 양반이 한 저기 전적이 굉장히 많이 실수도 하긴 하지만 근데 사회주의로 그게 진입을 하게 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의식 수준이 안 되고 지도자층들도 그걸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럼 이걸 못하면 이게 이상하게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좀 이게 좀 방관적으로도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강력한 통제로 해가지고 정말 삭막하게 흐를 수도 있고요. 사회주의는 말 그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인이 돼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말하면 또 내가 사회주의도 선동하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 선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거를 통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옛날 최고 저기 두 큰 제국이 있었죠.
사회주의 국가 중에. 옛 구소련의 지금 러시아지만 그 러시아 이전의 구소련과 지금 중국. 근데 다 이게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그에 반해서 자본주의는 이게 꽃을 피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구를 원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장사, 일, 노동을 다 인간의 욕구를 감안해서 시스템이 돌아가요. 사회 시스템이. 근데 사회주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같이 이러고 공평하게 먹자. 그러면 그 의식 수준이나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그게. 근데 사회주의를 일부러 천신들이 이제 마오쩌둥을 제가 하니까 좀 이거 하는데 이게 보통 사회주의가 처음 한 게 1919년 1차 세계대전 중에 갑자기 이제 저기 러시아가 그냥 저기 1차 세계대전 빠지면서 사회주의로 그냥 왕정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일어나고 이제 그때 하면 차곡차곡 이제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도 이게 번져서 일어나는데 그때 이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사회주의가 성공을 해요,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기계화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노동을 않고 기계에 대부분 이게 자동화가 되고 노동을 조금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사회주의는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근데 전에 다 이걸 먼저 이걸 해버려요. 왜? 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는 이 최대한 갈등이 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뭔 상황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식량 하나만 딱 예를 들어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농부 한 명이 첨단 기술을 이용하면 좀 약간 제가 좀 저 하자면 농부 한 명이 1000명의 식량을 생산할 수가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 기계로 다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이게 원래 기업화가 안 돼서인데 미국 같은데 이게 잘 보시면 씨를 비행기가 뿌려요. 그래서 그냥 비료도 비행기로 뿌려요. 알아서 잘 자라. 일조량도 좋고 토양이 좋으니까 그냥 땅 엄청 넓고 가격이 싸니까 뿌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냥 저기 잡초도 안 뽑아도 돼요. 그냥 거기는 알아서 자라. 그럼 콤바인으로 어마어마한 집채만한 콤바인으로 그냥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생산하는 저기 생산물이 식량이 어마어마해요.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학자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저기 개간할 수 있는 토지만 사용을 해도 전 세계의 인구가 다 먹고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뭔 소리냐고요? 예, 충분히 가능해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은 칼로리를 소비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육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이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채식을 했을 때 이제 얘기해요. 그냥 곡물이나 저기 이런 감자. 근데 우리가 육식을 하면 얘기가 틀려져요. 육식을 하게 되면 돼지나 소한테 우리는 옥수수를 어마어마하게 먹여야 돼요. 돼지 저기 1kg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옥수수를 돼지나 소한테 먹일 것을 갖다가 사람이 직접 섭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식량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재밌죠? 왜 이게 저거냐면 사회주의도 마치 이래요. 이게 만약에 사회주의가 이런 저기 시스템이 된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가잖아요. 거의 성공을 다 해요. 왜? 이 기계화 같은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그냥 그 사회에 저기 그냥 저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당번 돌아가듯이 이게 각 구성원들이 노동을 조금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저기 수학을 하는데 옛날처럼 나치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나치로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했잖아요. 북한 같은 게 예를 들어 봐봐요. 나치로 막 이게 수학을 해요. 근데 지금 기계화가 돼가지고 집만한 콤바인 한번 쓱 지나가면 콤바인이 북한에 있는 나트로 하는 사람의
그 농부의 그 1000명의 일을 해버려요 그냥.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가 대부분 그때 성공을 해요. 그럼 왜 그때 사회주의 하면 되잖아요. 이게 시대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게 사회주의가 성공하기 힘든 그 상황에 그걸 직면하게 하고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두 개를 갖다가 한 행성에다가 놓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저기 운영을 하는지. 그걸 시대를 실험한다고 해요. 뭐다가 마오쩌둥하다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저거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사회주의로 뭐 가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근데 현재 우리 지구에는 첫 번째로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인구가 많으면 한 행성에 이게 너무 과도한 인구가 있으면 자원 쟁탈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왕정 체제든 아니면 뭐 옛날 고대 무슨 영주제든 뭐든 그게 기본적으로 모든 건 경제적인 거거든요. 경제에서 서로 싸움을 하고 경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환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저기 원래 행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 같은 행성 경우에는 한 저기 1억 명만 넘어도 자원 쟁탈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인구가 1억이 넘으면서부터 전쟁이라는 게 시작됐다고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원 쟁탈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많고 그 한 사람당 써야 할 자원이 있는데 누리고 싶어하는 자원의 그 소모량은 있는데 그 자원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 쟁탈전이 이루어지고 노동에 대한 착취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지구를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일종의 시대를 실험하기 위해서 천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천신 이놈의 새끼들, 나쁜 새끼들. 아,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할 만한 처지는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게 그 천신들이 지금 여기 저기 인간의 몸에 지금 여기 현재 내려와 있는 그때 그 실험을 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기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면 좀 어폐가 돼요. 왜 그 실험을 한 당사자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이야기 되면 이제 뻥치겠죠, 당연히. 뭔 소리냐고요. 네, 근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찾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아, 그게 나였구나, 내가 했구나, 이제 이거를 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옛날에 히틀러를 이용해서 2차 대전을 지옥의 상황까지 몰고 간 천신이 지금 지구에 내려와 있어요. 꽤 나이가 이제 드셨는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 양반하고 제가 독대도 좀 하고 면접도 아직 이게 얘기를 해봤는데 아, 거기 상황에 있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이제 여기에 내려오니까 자기도 그 이제 6.25란 전쟁을 겪었어요. 자기도 그 2차 대전을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걸 다 끌고 갔는데 6.25라는 것도 이거를 겪어요. 이 양반이. 근데 6.25를 겪으면서 야, 이거 전쟁이 이게 너무 살벌하구나 이게 했는데 그 당사자가 본인이 2차 대전에 더 살벌한 전 세계적 2차 대전을 그걸 일으켰던 당사자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오면 아, 전쟁은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하는데 또 저기 그쪽으로 하면 또 사람의 입장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그 입장에서 여러분들 같이 이 지구를 실험하는 입장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 당사자들이 지금 다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시적절하게 전달을 할 뿐입니다. 어차피 모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실질적인 행동